네, 11월 26일 증시 화수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센터장님은 증권가에 몇 년 계셨죠? 88년도 말에 들어왔으니까 뭘 있는 것만 33년. 지금까지 보면 한 33년 됐죠. 오늘은 대단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투자자들한테요. 네. 우선 하나는 지나치게 좀 흥분을 하는 것 같아서 요즘 돈 싸질 겁니다. 아주. 예, 그러니까 좀 그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놓칠까봐 이 기회를 놓칠까봐. 여태까지 수도 없이 많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네.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던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흥분하고 했을 때에 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나치게 이렇게 그 흥분을 하면 그 나중에 과연 그 주가가 정말 생각한 대로 계속해서 움직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보다도 더 시장이 바짝 그 달아올라서 흥분을 하고 했을 때도 수도 없이 많았었거든요. 언제요? 시그널이 뭐예요? 흥분된 시장의 시그널. 우선 이제 보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굉장히 폭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조금이라도 하락을 전혀 못 견뎌낸다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면 그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공을 위로 팡 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재도 없는데. 네, 이게 그런 형태가 됐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대부분 많은 얘기들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유동성 장세는 항상 맨 마지막에 주가를 정말 축포 쏘듯이 쏘고 난 다음에 끝장이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벼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아무튼 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를 이제 이렇게 막 쏘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근데 됩니다. 지금 앨런이 되고 난 다음에 다들 얘기하는 게 앨런까지 가세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 큰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네.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어느 정도 늘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예. 어제 얘기한 거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그 부채는 아니고 그 얼마나 돈을 풀었냐. 돈을 얼마나 풀었냐인데 돈이 과거에 일직선으로 이거였어요. 나왔어요. 거의. 이거였는데 돈이 43년부터 이제 올해인데 이게 코로나 위기 때고 코로나 위기 이후로 엄청난 돈을 정말 이건 무슨 로켓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결국에 빚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1월서부터 9월 달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277조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게 얼마죠 하나로 하면? 그러면 하나로 따지면 32경. 조도 아니고 32경이에요. 그게 그냥 빚이라고요? 예, 부채라고요? 그렇죠. 그게 부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인 거고 일본은 그러니까 가계 부채도 있고 그 정부 기업 부채도 부채도 있고 있고. 기업 부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게 32경 정도가. 32경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 그거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죠? 조도 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이라고 하는 옐런 머스크 조가 얼마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277조 달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는 거를 따져보면 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게 91조예요. 91조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부채가 1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면 그 277조 달러의 그 부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277조 중에서 10분의 1이면 30조예요. 30조만 들어오면 전 세계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정말 축포를 쏘듯이 더 그렇죠. 달려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이 난리를 시장도 치면서 그렇고. 뭐 모든 자산들을 다 끌어올리면서 하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이 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277조 달러를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들었는데 네. 앨런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이 돈을 부채를 늘려가지고 늘리면 예, 정말로 뭐 한 50경을 만든다. 50경?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유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좀- 거예요 도대체?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이게 이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리에서 누군가 어.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지난 200년 동안에 걸쳐서 네. 보면 네. 네.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네. 항상 엄청난 부채 증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통제를 잘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본능적이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힘든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뭐 이런 것도 다 오르고 있지만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만 좀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나요? 뭐 예, 예. 지지부진하다고 하긴 좀 웃기지만 은은 어떻죠? 금도 마찬가지로 금하고 같이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어떤 바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제 위험 자산이 모두 다가 상승하니까 네, 당연히 보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안전 자산은 네,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쓰질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못 움직이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위험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 네. 워낙 많은 유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빚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결국에 나중에 가면 안전 자산까지도 막 움직여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냥 돈이 인플레이션, 너무 많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지 그렇죠. 인플레이션. 근데 과거와 다른 게 요번에는 실적이다. 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많이 하죠. 뭐 네, 네, 실적이 좋고 뭐 네. 그거는 그냥 뭐 가격이 오르고 뭐 하다 보니 논리를 이제 하는 거고요. 얘기한 것처럼 277조 달러면 미국 GDP의 13배예요. 그 돈이 부채로서 만들어져서 쏟아 부어졌는데 경제가 어떻게 전혀 회복이 안 되고 하겠어요. 올라가겠죠. 당연히. 파월도 생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찍어냈을까요? 코로나19가 한참 가고 할 때는 이것저것을 가릴 계제가 아니었잖아요. 아 찬물 더물 뭐 그렇죠. 가릴 그러니까 계제가 그때는 아니었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없었다. 살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앞뒤를 안 가리고 막 덤비는 형태가 된 건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음,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위기를 견딘 게 아니라 전쟁 끝처럼 이 상황을 보긴 해야 된다. 그래 만약에 네. 전쟁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부채를 일으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을 네, 예, 일단 예. 이겨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보면 GDP 대비해서 그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10%를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그 숫자를 이렇게 내렸나요? 원상으로서 이제 네. 좁히고 네. 그 다음에 기왕에 발행돼 있던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반대의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한번 보면 네. 내년도에 무슨 옐런이 됐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네, 예, 얘기를 하지만 네, 예. 지금 이런 거에서 네. 277조 달러가 이제 이 부채로 만들어졌고 이걸 보면 이 다른 것보다도 일단 경제가 조금만 아무튼 정상이 되면 난리도 아니. 금리. 이거 빨리 회수하자. 회수하고 부채도 좀 줄이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난다. 그 얘기 바로 생각할 나올 수밖에 것이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재무부 장관의 성향이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나라가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혹시 따져봐요. 중국이 그걸 먼저 시작한 걸까요? 중국은 이제 그걸 먼저 시작했죠. 지금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부채하고 지금 뭐 디폴트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중국이 사실 알고 보니 먼저 시작하고 그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중국이 저 시진핑이 제일 처음에 주석이 되고 했을 때에 제일 처음서부터 그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중국의 부채가 많아서 굉장히 얘기가 많고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정상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부양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죠. 그림자 금융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안 되는 기업들은 엎어버리고 이렇게 가면서 계속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거고 지금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이제 엄청나게 해버린 거고. 그럼 칭화윤이 기업 이번에 디폴트 나고 그런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도 그렇죠. 있다. 예. 뭐 이렇게 자동차 기업도 있었잖아요. 예, 뭐 반도체 굵기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화로 그렇죠. 가는. 예. 완전히 반대구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이걸 했냐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초반에 네. 이제 뭐 그래도 혼자 금리 올리고 뭐 금융기관들도 돈을 갖고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네. 근데 이거를 빌려줄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선진국들은 잘 못 믿겠고.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들에다 많이 빌려줬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에다 굉장히 많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기업 부채가 네. 1년에 20% 이상씩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돼버렸고 그게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201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뭐 월가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이제 중국이 망한다 이런 중국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중국 붕괴로 전 세계 위기가 온다 막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라고 해서 하게 된 거고. 그럼 길들이긴 아니에요? 길들이기 측면도 있는 건데 정상화 측면도에 그러니까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건가요?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은 월가가 이제 그 중국을 못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중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그러면 우리도 안정책을 취해서 가겠다. 똑똑해졌네 중국이라죠. 좀 바뀐 형태로서 간 거죠. 튼튼해졌네 중국 경제가 그나마. 그러면 한 줄 요약을 해볼까요? 내년 전망, 코스피 밴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 뭐 그게 1년이 더 갈지 2년이 요즘에 뭐 워낙들 높으니까 그런데 글쎄 위 상단은 주가가 마지막 탁 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3,200 뭐 이 정도 한번 터치. 글쎄 뭐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최고 전망치가 흥국에서 나온 3,000이었어요. 예. 3,000 정도는 한번 터치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코스닥도 1,000 그럼 한번 터치할까요? 뭐 3천 뭐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닌 게 지금 15% 정도가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의 맨 마지막에 엄청나게 쏴버리는 형태까지 따지면 뭐 한 번 정도 터치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 1분기까지만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좋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그다지 또 좋은 형태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백신 개발 문제 때문에 네. 이제 백신 개발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정상화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주가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 예, 하더라고요. 백신 개발돼서 네. 이제 뭐 접종이 되고 어쩌고 뭐가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뭐 경기 부양 대책이니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친 놈이 그 뭐 이제 뭐 몇 달 후 정도 되면 코로나19가 사라진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데 하겠어요. 그 모더나 회장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백신이
나만 낫지 나만 되지 남한테까지 안 옮기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백신이 그렇게 이게 원래 한 백신이 10년 걸린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일 만에 나온 백신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백신이 나와도 전 세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백신이 또 이 백신을 못 믿기 때문에 남이 다 맞는 거 보고 맞겠다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지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각한 결함이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발견되지 않는 이상 아마 시장뿐만 아니라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2차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1차가 부작용이 되게 커서 다들 1차 후 되게 아플 거니까 니네도 꼭 2차까지 맞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언론이 많이 얘기해줘야 된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서 저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백신 개발 후 뭐 인구의 반까지 맞아야 된다 뭐 이걸지 아니면 그 시그널이 금리 인상일지 요 얘기는 다음에 바로 후에 이어서 할게요. 일단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터치는 가능하지만 보수적 접근 필요하다. 네. 신중하게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